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사례는 한국 검찰이 정치권의 최종 심판자로 부상했음을 보여줍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5명의 대통령 중 4명이 수사 대상이 된 현상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이는 검찰이 단순한 사법기관을 넘어 정치적 권력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왜 한국에서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탐구를 시작합니다. 1948년 반민특위 해체는 한국 현대사의 결정적 분기점이었습니다. 일제협력자 청산을 주도하던 반민특위가 해체되면서 권위주의 정권의 부정이 제대로 청산되지 못했습니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검찰이 유일한 진실규명기관으로 부상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검찰의 소극적 수사는 이러한 역사적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군사정권 시기 검찰은 권력 유지의 핵심 도구로 기능했습니다. 1961년 군사혁명위원회는 검찰을 장악해 정적 제거에 활용했으며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은 검찰을 통해 언론 학계를 통제했습니다. 이 시기 형성된 검찰 권력 유착 구조는 민주화 이후에도 해체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검찰은 수사권 독점과 기소 재량권을 바탕으로 더욱 강력한 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1993년 김영삼 문민정부는 과거 청산을 시도했으나 재벌과 기득권의 반발로 실패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는 검찰의 역할을 전환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경제위기 속에서 검찰은 경제사범 전문 수사기관으로 변모하며 권한을 확장했습니다. 이 시기 형성된 검찰, 재벌, 정치권의 삼각관계는 오늘날까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 검찰은 수사 시작부터 기소 결정, 공판 유지를 독점하는 세계적으로 드문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경찰의 자율 수사권은 제한적이며 사법부의 사후심사만이 유일한 견제 수단입니다. 2020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논란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표면화된 사례였습니다. 검찰의 독점적 권한은 정치적 중립성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체제적 결함입니다. 2003년 노무현 정부 시절 대선 자금 수사, 2017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수사는 정권별로 검찰의 수사 우선순위가 달라짐을 보여줍니다. 보수 정권 시절에는 진보 성향 인사들이, 진보 정권 시절에는 보수 인사들이 주로 수사 대상이 되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이는 검찰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수사 대상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취약성에서 비롯된 현상입니다. 2019년 한 출판사 대표는 진보 성향 도서를 출간한 후 검찰의 압수수색을 경험했습니다. 정치적 견해 때문에 사업이 탄압받는 느낌이었다는 그의 증언은 검찰의 수사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사례에선 중소기업 경영인이 경쟁사의 검찰 인맥을 이용해 피소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검찰 권한이 경제 활동까지 영향을 미치는 실상을 증명합니다. 2020년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장관의 공개적 갈등은 검찰 시스템의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2%가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검찰을 정치적 도구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관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한국 사법 시스템 전체에 대한 신뢰 붕괴로 이어질 위험을 내포합니다.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3가지 과제가 시급합니다. 첫째, 미완의 과거 청산을 완성해 검찰의 역사적 부채를 해결해야 합니다. 둘째,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권력 집중을 방지해야 합니다. 셋째, 독립적인 사법심사기구를 강화해야 합니다. 2022년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는 이러한 개혁의 일환이었으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검찰이 정치의 핵심이 된 이유는 과거 청산의 실패, 권력구조의 불균형, 법치주의의 정치적 활용이라는 3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절차적 성취와 질적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상징적 현상입니다. 진정한 개혁을 위해선 검찰 시스템의 변화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감시와 정치 문화의 근본적 전환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역사의 교훈을 되새길 때입니다.